자, 오늘 패널분 중에 이제 40대 인생을 시작한 최영호 변호사의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좀 정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뭐 선출직에 나와본 것도 아니고 뭐 진지하게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다만 한 2년 정도 국회 경험을 했고 국회 이후에도 요 지역에 남아서 좀 너무 이상하다. 지역 정치가 너무 좀 왜 이 정도 수준이지? 제가 받아봤던 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내가 뭐 직업은 가지고 있더라도 좀 취미 삼아 아니면은 시간 남을 때 좀 이런 일을 계속 해봐야겠다고 한 게 정당 생활을 좀 했었고,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칼럼 기고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제 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말을 좀 보태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 정치는 아마 이제 우리 지역 정치의 하위 카테고리 정도도 놓고 우리 지역 정치의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일당 독점으로 경선이고 당선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내가 정치하고 싶어요 하고 손 들고 나가면 뭐부터 하시냐면 이제 입당원서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입당원서 써달라고 하고 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경선을 이기고,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 당이 한 후보가 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선택권이 박탈된 채 정말 한 줌 조직을 가지고 이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이 되는 이런 좀 이 민심이 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 뭐 수도권만 해도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어떠한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요소가 돼버렸어요. 조직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이제 한 당에서 단체장을 하고 한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한 당에서 지방의회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견제 없는 정치가 되는 거죠. 누가 얼마나 옳은 사람이 있겠어요. 100% 옳은 사람이 있어요. 다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어떠한 그 다른 의견이 허용이 되지 않는 지금 이상한 정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세 번째는 이렇게 조직으로 당선이 되고 그냥 뭐 어떠한 의견 대립 없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당선이 되냐 보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이라는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본질이라고 할 텐데 정치의 본질이 사람이 좋고 여러 사람이 좋은 허허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 어떤 술자리나 어떠한 상갓집이나 결혼식을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정치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해서 사실 이제 청년 정치 문제도 사실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게 사실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정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대 교체고 하나는 기성 세대에 대해서 이걸 뚫고 이걸 혁신과 변화를 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냐?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직 정치가 되다 보니까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이 조직 정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조직이라는 건 돈과 시간인 건데 아니 내가 무슨 유력한 자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저 정치하고 싶어요 손 들고 나간 사람이 돈이 어디 있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다음은 이제 누군가 지금 젊은 세대에서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출직에 당선이 된 분이 있을 텐데 보통 어떻게 당선이 되냐 하면은 줄을 잘 서면 돼요. 줄을 잘 서면 되고 유력 정치인과 뭐 보통 보면 그러더라고. 보통 보면 신부름도 하고 옆에 왔다 따라다니다가 이제 뭐 의원직 하나를 줘서 당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일반 어떠한 세대 이 세대의 고민과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당선이 돼요. 그리고 이 다른 지역은 어떠냐? 사실
층위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청년 정치라는 게 층위가 다르진 않지만 이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이 지역 정치의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정치에도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서 현실적으로 진입하는 데는 엄청난 진입 장벽이 있는 구조를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기존 정치인들이 그러면 청년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스럽게 민감하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화두로서 특히나 야당의 당 대표가 만 36세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 이후에 청년에 대한 화두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속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의 20, 30, 또 40 이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건 시간이 흘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국회에 입성하고 광역의회에 입성하고 또 내지는 시장 군수 같은 자치단체장이 돼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안에서의 여러분들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어떠세요? 김은총 대표님. 예. 사실 지역 내에서 저도 이제 재작년쯤에 전주 음악인협회 주니온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뭔가 협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 지역 뮤지션들의 반응이 딱 그거였습니다. 뭐하러 그런 정치적인 걸 해? 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설득했던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니 다른 장르 연극이면 연극, 클래식, 한국 음악 우리 동료들 문학에 있는 동료들도 다 협회가 있고 다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있고 회가 연합회가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그것조차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그거를 자기 개인적인 그 영역이 있는 음악의 특성상 자기들의 음악을 이제 매진하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참여는 안 하려고 하고 공통적인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딱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현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이 복잡 다단한 사회 속에서 취업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사회를 바꾸는 정치를 뭐 하자는 식으로 막 하고 내 인생하고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정치를 하자고 하니 더 하기 싫어지고 또 거기나 특히나 그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환멸을 느끼게끔 자기들의 세력만 공고히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특히나 앞에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하셨지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여당 대표와 합의를 했는데 본인이 대표로서 합의를 했는데 그 당내의 반발로 해서 네가 뭔데 그걸 합의하냐 우리 당론과는 다른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딱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거기 있다는 거죠. 너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사람이고 미흡한 청년이라는 건 청년은 결국엔 너는 아마추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안에서 같은 얘기를 해야지 무슨 거기서 너는 그냥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허수아비 같은 사람인 건데 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낸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반발 여론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어떠세요? 좀 질문을 바꿔서 20대 때 투표 잘 하셨나요?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빠짐없이 투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진짜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직장인 시절에는 엄마 누구 뽑았어? 해서 엄마가 뽑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만큼 정치에 되게 무지했었고 정치와 정책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제 정의를 내릴 수가 조금 없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농업인 활동을 하면서 이 정책이 어떤 것이고 이 정책을 위해서는 정치에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지금 외면하지 않고 있는 정도? 예, 그리고 약간 지켜보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입문 단계. 그리고 요즘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서 제가 원래 이제 자주 듣던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음악 나오거나 약간 그런 예능 위주의 그런 걸 들었다면 요즘엔 정치 시사 이런 분야로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으로 전부 예, 자주 들으시겠네요. 그럼요. 네. 아침 8시만. 네. 20대 때 그래도 투표를 했는데 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하신 건 아니었고 네. 주변에 그 당시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가서 첫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생각하면 역시 뭐 저도 그랬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어느 후보가 나와의 연관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놓았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투표율이 그래서 저조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유재 씨는 이제 농업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농부시니까 정책 1순위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겠네요. 저도 이제 투표는 빠짐없이 하긴 했는데 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투표 전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엄마 이건 비밀 투표야. 강요하지 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그 당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네. 구조. 네. 그래서 그거를 봐도 저도 좀 아쉬웠던 건 그건 거죠. 뭐 노인에 관한 정책 엄청 많고 뭐 근데 진짜 우리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뭐 이 단체가 써놓은 거 그냥 그렇게만 할 뿐이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이제 그 회장을 하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뭐 국회의원 분들도 만나게 되고 뭐 이제 농림부 관계자들도 만나게 되면서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공직자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요청을 드리는 게 그런 농업인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할 때는 농업인들을 좀 불러주세요 말씀을 드려요. 탁상공론이라고 만나려 하잖아요. 그냥 뭐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저희 농부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정부가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라. 그럼 성공한다. 정말 마음 아픈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1년, 2년이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서 가야 되는지 저희도 솔직히 좀 혼란이 오고 좀 이제 질리는 거죠. 그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새 정치 하겠다고 가면 또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는 관심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국회의원분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청년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심사가 아이들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또 좀 바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젊은 사람들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는 총대를 메고 그런 자리로 나가야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큰 아이를 낳고 이제 면사무소로 갔는데 무슨 이제 영농 도우미 이런 걸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청서를 써서 갖다 딱 냈더니 저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사업자가 있으니까 안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사업자가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농업인에 관련되어 있으면 돼야지. 근데 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2년 후에 우연찮게 이제 농림부 장관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말씀드렸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 자리에서 그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누군가는 진짜 필요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때 바쁜 농번기이고 부모님한테 아기 맡겨놓고 진짜 문경까지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그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세대가 정치 환경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그래도 해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렇죠. 여전히 최영호 변호사의 말씀대로라면 지역의 정당 구조 속에서 일당의 독점과 독주 체제 속에서는 역시 현역을 이기기는 어렵고 당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가입서를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는 또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내가 득표한 득표율의 인센티브를 플러스해도 현역을 이기기는 어려운 구조.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정치인을 잡고 그 힘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노력하고 걸어가야만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재라고 하는 또 청년들 중에서 관심 있는 정치 지망생이 자신 있게 소신껏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 뭐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하시죠. 백종수 센터장은 정치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거니까요.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정치가 우리의 삶에 전혀 연관이 없다. 제가 청년들 만나면 가장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삶을 산이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 과정에서 누가 우리한테 중학교 가고 싶어? 다른 길도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회가 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을 짜는 게 전 정치이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오늘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MBC 볼지 MBC 얘기해도 되나요? KBS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선택을 우리가 소소한 선택을 했던 거지 내 인생의 굵직한 선택을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걸 반영하는 게 정치인데 문제는 저희 지역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마 현실적인 좀 팩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에 진입하려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 번에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정책이든 지역의 정책이든 저번 지방선거에 나왔던 정책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욕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1인 시위 하시는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력을 줬냐고 하는데 저희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해주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의 현상을 보면서 경선 과정에서 겨우 3천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썼고 본인이 글을 쓰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했고 조금은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 올라운드라고 하는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가지고 지금의 SNS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 능력이 조금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신감이 기성세대와는 차이점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좀 다른 면에서 늘 항상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는 말은 이젠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돈이거든요. 예, 제일로 선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메시지인데요. 근데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SNS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표를 하는 지지층들이 아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듯이 청년층들이 투표를 해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까 뭐 특정 당이라고 말씀하신 특정 당을 구성하는 구성표를 보면은요, 실 대다수가 50대 이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SNS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친구일 경우에 나에게 드러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엔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인 건데 이거 한 번 보내는 게 결국엔 돈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돈을 주면 훨씬 편리하게 홍보도 되고 메시지도 더 많은 이들한테 파급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찌 보면은 그래도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다방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각 매체를 신봉하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야기들만 잘 파급된다고 하면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늘 저는 시스템하고 성장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세계 그 스카우트 연맹 가면 세계 총재들이 다 20대 30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만 가면 70대거든요. 그러니까 다 20대 30대 총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한국 총재가 가면 7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린 세대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어린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해주고 언론이든 이런 것에 나설 수 있게끔 충분히 도와주는 거죠.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나왔던 것은 이준석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노브랜드의 청년이 나갔을 때 그런 만한 영향력을 벌리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를 정당 안에서 지역 안에서 만들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젊은 정치인이 이런 지금 매체를 통해서 나의 정책을 말하고
우리가 바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게 결코는 쉽지는 않다. 물론 뭐 한 인물의 브랜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정당 정치 속에서 그 정당이 노력하는 그 그렇습니다. 자세,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네, 청년의 그렇습니다. 목소리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발제하셨는데 다양한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이 안 됐어요, 컴퓨터에. 근데 이제 아마 90년대 중후반 고등학교 넘어서 가니까 인터넷도 되고 핸드폰도 사실은 없었죠. 전 중고등학교 때 없었어요. 핸드폰 이 쓴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고 스마트폰도 뭐 이제 30이 넘어서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줬죠. 저 회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보다 20살 많은 상사는 본인이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만든다는데 엄청 자부심이 컸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엑셀도 못 다루고 엑셀만 잘 다뤄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과장 차장분들 한 3-4명 일을 제가 혼자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떠한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이 뭐 기성세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20대가 세상 SNS를 다루고 이 무슨 영상기기를 다루고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될 정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IT라는 어떠한 점에서 분명히. 그럼 사실 저는 지금 청년 세대와 우리가 저 위에 50, 60대의 차이는 사실은 이 친구들 한 명이 특히나 정치 영역에서는 이 친구들 한 명 20대 한 명이 수행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SNS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1인 3, 4역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일들은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50, 60대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너무 형격히 차이 나니까 이 변화의 어떠한 길은 지금 이 물꼬가 안 터져서 저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건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요.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너무 형격히 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올 거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 정치. 사실 정치라는 게 단순히 이런 IT 능력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젊다고 해서도 청년 정치도 아니고 지금 젊은 어떠한 뭐 기초 의원이나 뭐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의 어떠한 그 관상용 그러니까 당에서 얼굴용으로 뭐 어떻게 나이 배치하고 예쁜 사람들 몇 명 배치하는 이런 용도로 보이는 거지 절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요. 청년 정치의 본질은 사실은 변화와 혁신이거든요. 투쟁도 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는 게 청년 정치인 건데 사실 그걸 할 때 청년 정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 어떠한 지점 우리가 지금 변화할 지점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을 정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 세대가 잘못되고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청년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예. 참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점들이 있고 그 고민점들이 현실화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치력이 없이는 입법화하지 않고 조례화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눈 것들에 대한 한계가 바로 이제 그런 결국 정치로 이제 귀속되고 귀결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누가 조금 더 많은 청년이 노력을 해서 진입하려고 할 것인가와 각 정당들이 이 정말 무늬만 숫자만 내세우는 청년 인센티브와 청년 정책이 아니라 청년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그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변화와 쇄신이 그 정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텐데 글쎄요 전북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 오히려 정말 중앙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더 그 속도는 좀 더딘 것 같고 그 숫자 또한 더디고 그래서 얼마나 또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 대목인데 혹시 이 관련해서 이제 정치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 더 말씀 듣죠. 올해 전라북도에서 청년 정책 시행 관련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런 되게 여러 정책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청년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농촌 분야만 사실 읽어봤는데 그렇게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관여하는 거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거 때만 이렇게 뭐 청년 간담회 이렇게 진행해서 사진 찍는 용도가 아닌 진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면 진짜 나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농림부 장관님 만나셔가지고 출산 육아 수당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까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청년 영농 정착지원금 이 부분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시행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이었죠. 2020년 12월에 그게 해결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날 잡고 올해 8월 28일에 결혼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정치인의 네, 목소리를 통해서 네. 전달이 되면 반영이 되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호랑이 굴을 장악하기 위해서 호랑이 등을 타고 호랑이 등을 긁어주면서 아부하면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무언가를 전복을 꿈꾼다거나 어떤 투쟁을 꿈꾼다거나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청년 정치를 뭐 도모하거나 참신한 어떤 혁신적인 정치를 도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돌파구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또는 청년들이 1인 미디어로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과 미디어에 대한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돌파구를 찾자라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확실히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기존에랑 확실히 다른 거는 그런 결국에는 스펀지 같은 흡수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상 세계를 꿈꾸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새 세계에 전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은 이제 계속 취업이나 이런 다 우리한테 주어진 취업, 결혼, 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청년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힌 혈이 뚫리지 않고는 뭔가 안 된다는 건데, 결국엔 그 혈을 뚫을 수 있는 건 결국엔 정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앞에서 그 직업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죠. 특별한 기회나 어떤 인연이 있지 않고서는 정치는 직업이라고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나 아버지 집안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나 뭐 라인을 타거나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죠. 그렇게 또 생각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참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어쨌든 최영호 변호사가 발제한 청년이 바라보는 전북의 정치, 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발제자는 김현지 씨 해주시죠. 네. 사실 좀 피상적인 내용으로 발제를 준비를 했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더 저의 이야기와 좀 더 저의 생각을 좀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버벅거리고 좀 즉흥적으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청년 시기 이전에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저희가 교육적으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일단 대학교를 잘 가고자 해서, 왜냐하면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이제 그렇게 저의 10대 생활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 정작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항상 저의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왔던 분들은 선생님이고 그거 외에는 또 좋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항상 그랬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난 이제서야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서야 오춘기를 겪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지만 또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은 일명 명문대에 왔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우리 한국 교육의 부정적인 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르쳐봤던 친구들을 봤었을 때도 정말 공부에 흥미가 없고 정말 조금 좀 과장되게 말하면 수학 머리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학원과 과외 연속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아이들은 또 그 부모님들의 그런 요구와 속도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더 성적은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 친구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삶에 선택할 수 있거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 교육의 틀에서 참 박탈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수업을 그만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정읍에서 공부를 일명 잘했다는 저의 친구들이 다 지금 정읍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뭐 서강대, 연세대, 뭐 이화여대 등등등 정말 명문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사실은 공무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자기의 적성을 잘 맞춘 친구들은 뭐 교사를 하고 있고요. 진짜 저희 단톡방을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공무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래요.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뭐 저희는 고등학교 때 학력 우수반 같이 야자할 때도 따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20-30명씩 모여서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무원이고요. 중학교 친구들도 또 10명 정도 단톡방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학업 수준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약사인 친구도 있고 공무원인 친구는 저밖에 없고 또 각자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뭐 문화활동, 문화예술 쪽에서 일을 한다거나 되게 다양한 일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정도 아니면 잘하는 기준에서 벗어났던 친구들이 어렸을 적 사춘기를 통해서 난 뭘 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다양하고 자기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능이라는 교육 과정이 점수를 잘 맞았다, 못 맞았다에서부터의 어떤 사회적인 프레임이 학생들을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것에 많은 그 제동장치를 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편견들 뭔가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이러한 엄청난 사회 큰 프레임이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가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아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랑 최근에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나이에 이제서야 석사를 들어가는데 엄청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공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면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이 길로 29이라는 나이에 대학원을 이제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백수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뭐 일도 해왔고 했는데 왜 이 잠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 시기를 대학원 준비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백수라고 넌 말을 하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한 3주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지금 대학원 그래서 내가 너는 외국에선 너를 어떻게 신분을 표현을 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난 외국에서는 나를 대학원 준비생이라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저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일은 하고 있어? 뭐 아니면 지금 뭐 지금의 어쨌든 현재 상태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난 게 나 저 지금 백수예요라는 말까지 이렇게 유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수능으로 인해서 뭔가 맞고 틀리고가 규정이 되는 게 되게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 생각에도 많은 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좀 현재 교육에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정읍에는 인재들이 고향에 많이 돌아와서 공무원을 하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진짜 많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2025년이면 이제 전 학교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이제 진로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취향과 적성에 맞게끔 수업을 듣고 단위가 아니라 학점으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떠나는 청년들,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 내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도 돌아올 수 있는 전북, 이 기반을 고등학교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안내를 했더라면 결국 공무원 하려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갈 때가 다시 돌아온 걸 잘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무원 하려고 왜 서울까지 대학을 갔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공무원인데 자 그렇다면 뭐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어쨌든 진로와 진학 여러 가지 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직업을 가지는 기성세대가 됐지만 글쎄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게 일단 뭐 선생님들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었고 그거 이외에는 다음엔 가보면 알아. 뭐 다 길은 열려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진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전북의 청년이 머물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삶의 질은 얼마나 더 좋은지 여러 가지 교통문화라든지 문화지수라든지 조금 더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중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요 말씀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땀 흘린 큰 돈 들여서 대학 때 고민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국가가 고민할 시간을 주자 이런 맥락으로 일으켜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멘토링했었고 방과학교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시간에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사교육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삶을 디자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결국에는 대학 때까지 가서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게 좀 비극인 것 같아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연지 씨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슬펐던 게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슬프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건 너무 기뻐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계신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디자인하시는 어떤 인생 아래서 이런 것들을 펼쳐내셨을 때 오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연지 씨께서도 지금 느끼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참 너무 멋지지만 한편으로 왜 먼저 그렇게 가지 못했는가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 2018년 3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일자리 박람회라는 게 열렸었거든요. 되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거기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판매용 저희 이제 농부들 가서 뭐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국가수도 있었고 예를 들면 뭐 그 퍼스널 컬러 이런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게 고민할 시간을 안 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진학반이랑 취업반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취업 박람회처럼 진로 박람회해서 다양한 또 어디 이제 대학교에서 다양한 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인문계 친구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야자하고 수능 봐가지고 대학교 가는 게 본인의 선택권인 거, 그 선택권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업계 요즘 친구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네, 얘기를 아, 그래요? 하죠. 아, 예. 네. 제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네, 특성화 고등학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이제 직업군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 못하는 사고뭉치 약간 이런 편견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갈 수 있었는데 난 학교 늦게 끝나는 거 싫어. 난 그냥 차라리 엄마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어 하고 학교 일찍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저한테 진짜 되게 큰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경로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뭐 야자 이런 거 말고 이런 특강을 좀 진행을 하는 게 더 되게 좋을 알려주고 것 싶기도 같다. 하고 네. 한편으로는 특성화고를 바라보는 편견도 좀 더 맞아요. 사라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뭐 학교 시스템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정말 뼈 아픈 거지만 저는 외동딸이다 보니까 또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나 아빠도 되게 공부는 잘하셨는데 그때 시기가 뭐 저희처럼 뭐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막 거즘 형제들이 6, 7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해도 그렇지 못해서 학교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저희 아빠도 공부를 되게 잘해서 그 시절에 익산으로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돼서 학업을 포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식인 저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솔직히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들은 다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너가 선택해. 그리고 네가 결정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철이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고 그 결정에 제가 책임을 졌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니까 솔직히 부모님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생각은 해요. 엄마한테 그때 좀 나를 더 잡아주지 그랬더라면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막 공부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그러면 그래 엄마가 가. 한 달 정도 다니다 저랑 안 맞은 것 같으면 저는 되게 포기도 빨리 해요.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그만 다닐래. 그럼 엄마가 그래 다니지 마. 그러다가 또 엄마 나 미술 학원을 좀 다니고 싶어. 그래 가. 한 달 다니다가 엄마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관둬. 이렇게 되는데 그때 조금만 참고 더 다녀볼까? 이게 있었더라면 조금은 더 제가 뭔가를 할 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부모님들의 욕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셔야 되나?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과부하 걸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의원 대표님 말처럼 고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할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을 같이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야 해결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조카도 저희 사촌 오빠가 서강대 출신이고 저희 사촌 언니가 연세대 출신이에요. 그 머리를 이어받아서 남자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영재반까지 들어갈 정도로 뭐 서울시에서 20명 뽑는데 거기에도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오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뭔가를 자식을 위해서 한다지만 진짜 얘한테 앉혀놓고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 가끔씩 보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고민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네 고민 나중에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게 없어서 진짜 요즘 저도 학교로 진로 특강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 정말 그거는 아이들을 놓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야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명의 부모 중에 10명이 다 바뀌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 한 명의 부모님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 아이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같이 좀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
교육도 정치도 부모도 모두가 어쨌든 변화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참 쉽지 않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은 듭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례를 찾지 말고 내가 사례가 되자. 물론 말은 쉽습니다. 내가 사례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아유 뭔 사례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안정적으로 가지 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변하면 괜찮아. 아주 잘 가고 있어. 좋아. 멋진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가능해지겠죠. 농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청년 농부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양한 편견으로서 바라보는 그 아까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청년의 대안이 정답 A, B, C처럼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20대 초반의 청년은 아닙니다만 그 청년을 겪어왔고 전북에서 함께 살고 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으로서 아직은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고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아직은 소신을 잃지 않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청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모셨고 역시 각자의 경험 속에서 감동이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은 좀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 이게 여기서 어른들이라는 단순히 숫자의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뭔가 전라북도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 대학, 여러 가지 행정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처음 발제를 하셨던 김은총 씨가 다시 시작도 하시죠. 네, 오늘 어찌 보면은 청년으로서 기성세대인 우리 저 부모님 세대 이야기들도 많이 저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성장 환경이 있으셨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너무 사실 이해가 됩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이 또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신다는 것은 또 너무 존경스러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준비하지 마라, 스카이 가지 마라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가 부모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런 남다른 꿈을 꾼다고 했을 때 더 지지하는 부모님들이 아직 계시다는 것에 좀 존경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결국 제도권의 안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간 청년들이 또 사회를 바꿔나가는 흐름을 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에서 바꾸는 역할을 아마 연지 씨 같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바깥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오늘 말씀하셨던 기자를 지향하시는 청년들이 또 우리만의 채널을 가지고 우리만의 미디어를 가지고 또 사회를 바꾸는 바깥에서 또 혁명을 함께 이루어가면 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희망을 좀 봤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떤 노래보다도 오늘은 가수보다 정말 대한민국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청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김현지 씨. 예.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전북에서 청년으로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렇게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저 스스로에게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시 전북으로 돌아온 청년인데 또 우리 또 전북에서 또 다른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제가 교육에서도 말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좀 다양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흑백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호 변호사님. 네, 지금 청년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직접 제가 이제 잘 당사자는 아니라 청년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취업도 안 돼, 집값은 올라, 비정규직이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실 2020년 출산율이
8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산율이 낮다는 선진국의 출산율이 한 1.56명 돼요. 그럼 그거의 반절인 건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출산율일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사람 한 명당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될 거예요. 그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건데 저 생각에는 지금 청년,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부터 한 20년까지는 아주 행복한 세대였다고 기억을 할 거예요. 저만 해도 뭐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됐고 차가 없었는데 다들 지금 다 차를 끌고 다니는 세대가 됐고 먹는 것도 풍족한 사회가 됐고 우리는 정말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성장하는 나라에서 살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생각엔 제 아들 7살짜리 아들은 그렇게 기억을 안 할 거예요. 저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성장하고 변화하고 다이내믹한 나라라고 기억하는데 제 아들은 아마 늙고 병든 나라라고 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안 좋은 오늘인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인구 구조상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인구 구조라는 게 쉽게 바꾸긴 어려울지라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바꾸고 제 아이들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될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희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좀 주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마무리 말씀은 최정현 대표. 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우리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인정하고 저희가 함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있기 때문에 더 같이 있는 청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를 좀 변화할 수 있도록 저부터 좀 힘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모임의 지금 대표를 맡으셨잖아요. 네. 좀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을 좀 더 전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활발한 움직임을 저희 언론에서도 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로 네. 가기에는 힘이 붙이고 저희도 이렇게 발굴하기도 힘이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우리 최정현 대표의 그 에너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뭔가 주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원래 성격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놀자, 약간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 단체장을 맡았고 저희 이제 사무국장님이랑 이야기했었던 게 진짜 우리 한번 놀면서 재밌게 놀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랑 놀고 뭐 청년들이랑 함께 놀고 되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14개의 시군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 이런 것도 저한테 문의 주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재미있는 일들을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종록 센터장님. 네. 청년들 분들을 뭐 과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혹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나는 거는 그 옛날 그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일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뜻이고요. 섭공에서 그 신민들이 자꾸 떠나니까 공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전라북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떠나는 청년들도 있고 남아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청년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이들의 이야기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 귀하게 달아준다면 저는 이 남아있는 청년들을 보고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고 더 멋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정치인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청년들을 더 가까이 상징성으로만 쓰지 마시고 홍보 용어만 쓰지 마시고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아픔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정책으로 또 꿈으로 실현시켜 주는 전라북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지 대표님.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원래는 지금 이 시간 침대에 누워서 코 골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자는 척을 해야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쉽게 자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간이 되는데 어쨌든 좀 요즘 들어서 많이 지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일적으로도 그렇고 뭐 심적으로도 그렇고 뭐 진짜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가끔씩은 엄마만의 시간도 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또 한동안은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가기가 좀 싫긴 하네요.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희망을 가져보고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참 값진 일인 것 같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을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있는 거 뺏지 말고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래 나 이만큼 가졌으니까 없는 너에게 좀 베풀겠다 해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던 아니면 그 저희보다 이제 연령대에 계신 분들 당연히 존경스러운 건 사실이죠.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조금 밑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전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뭐 농부가 됐던 예술가가 됐던 뭐 공직자가 됐던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을 텐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밝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서 우리 마스크 벗고 우리 아이들도 좀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유지혜 씨 표정을 보니까 진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표정 같아서 3시간 반을 저희가 토론했어요. 이제 가셔야 돼요. 이제 피곤하실 것 같고 농사일 하시다가 오셨는데 뭐 제작자로서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이 배우게 됐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면서 제작의 방향도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선배된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 역시도 청년이고 저 역시도 꿈을 꾸고 있고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발음으로 방향을 알려주고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정보 기계가 있습니다만 그 기계가 있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나침판이라는 걸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됐는데 그 나침판을 보면요 제대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지침은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고 있을 때 그 나침판은 정상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고장난 거죠. 지금 청년의 나침판은 가장 많이 떨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특히 정치권, 행정, 뭐 대학 할 것 없이 이 떨고 있는 청년들이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인정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끌어줘야 되고요. 특히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강준만 교수님과 특별대담으로 강준만에게 묻는다 지역의 미래를 정말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그런 교수님들마저도 생각의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야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잘 가고 있어.
그 시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어른들과 우리 지역 사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멋진 나침반으로서 잘 가고 있다는 뜻으로 힘을 얻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멍석토론 특집으로 마련한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3시간 반 동안 아주 긴 시간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고요. 이 방송이 편집돼서 나갈 때 많은 도민들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또 의견도 내주시면 저희 방송도 저희 페트롤전북도 힘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오늘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